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정조시대,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정조시대가 뭐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활발한 시대였는데, 그때 뭐 우리 이제 국민들이,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원 김홍도가 그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. 그 김홍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꼭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, 진짜 이 초상화 인물화를 얘기할 때 이 서직수 초상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진짜 잘 나온 책인데 뭐 거의 뭐 140개 정도의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, 뭐 예전에 그 유홍준 선생이 우리문화유산 답사기, 유홍준 선생이 그 문화재 청장 계실 때 편찬한 거라 아주 내용도 좋고 유익한 책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인물화를 많이 그리니까 인물화에서 가장 필요했던 뭐 기법이라든가 정신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, 지난번에 이게 찍었다가 영상은 찍혔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해놓고 하려고 하는데, 일단 제가 이 왜 서직수 초상을 갖다가 정했냐면은, 이 우리나라 초상은 진짜, 중국 초상은 뭐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법 면에서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이 기법이 앞서갔는데, 물론 이제 조선 시대 이 화원들, 화가들이 고려 시대 때 그 고려 불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참조도 하고 그 후예들이니까 뭐 세밀화 쓰는 거에는 뭐 대단한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게 점점 발전을 해왔죠.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뒤에 배경이 없다거나 이런 흰 옷, 그다음에 동파관을 쓴다거나 이런 버선발 이런 거는 그 이 통치 철학으로서의 그 성리학적 그런 경향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. 그때 이제 문인들이 숭상하던 성리학 세계, 주자학이죠. 그 성리학 세계를 갖다가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품이라든가 그런 표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로망이 있었죠. 그런 그 이 학자들한테. 그러니 이제 학자들을 그린 그림들, 특히 이제 화원이 그린 그림들은 굉장히 귀하거든요. 이 당시만 해도 정조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영종조 영조 시대 때에도 그 전도 좀 그랬고, 이 초상화라는 거는 이제 공신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분들한테 이 화원들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임금이 하사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누가 그렸다가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조선 시대에 지금 내려오는 대부분의 국보, 보물 그런 초상화들이 작자 미상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작가, 그 사람이 이제 화원 중에서도 이명기 작가거든요. 그 어떻게 보면 이명기 작가 이분이 그린 이 그림은,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김홍도는, 이거 김홍도하고 이명기의 같이 그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이명기가 그렸다고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때 그 도화원 중에서는 가장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얼굴 묘사에 있어서는 이명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그걸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, 뭐 영종조 어진을 그렸을 때 그 이 주관하는 그 도화원의 화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그 주관했던 사람은 항상 이명기였다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명기는 얼굴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린다거나 아니면 합작을 하는데, 특히 이제 이 서직수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그렇게 이제 그 이 시절에 이 서직수 초상을 그렸던, 얼굴을 그렸던 이명기, 그다음에 옷을 그렸던 김홍도 이렇게 합작한 게 이렇게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,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명기가 그려내는 그 그림에, 얼굴 그림에 그 특징이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할 겸 해가지고
이 수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. 뭐 지금 이 영상이 살짝 어둡기는 한데 이거 밝게 하면 여기 그 부분들이 다 날아가 가지고 일부러 좀 어둡게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, 오늘도 30분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30분이 넘어가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30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줄여볼까 해요. 그러니까 다른 그 작품을 그렸던, 저는 초상화나 인물화 계통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뭐 서양 미술, 우리 조선 미술을 갖다가 이제 잘 구분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 그 초상화는 정말 기법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너무 독특하니까 그런 거를 계속 재밌게 엮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서양화에는 없는 기법이니까. 그리고 단언하건대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, 아시아도 뭐 중국이 있지만은 중국보다도 더 대단했던 그 우리의 문화를 꼽자면은 이 인물화거든요. 우리가 그 인물화를 발전시킨 거가, 중국은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 뭐 어떤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조선 시대를 인물화 초상화의 왕국이라고 하겠어요. 그만큼 이 그림도 대단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 복식이라든가 모자, 특히 우리나라만큼 모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. 전 세계적으로.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,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엮어서 우리 인물화를 그리는 뭐 관심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일단은 이제 이 서직수 초상을 그린 그 서직수가 누군가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서직수라는 사람은 이 1900, 여기는 물론 안 나와 있지만은 1900 나와 있네. 1735년서부터 원래 이제 여기는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원래 1811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. 이분이.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명기라든가 김홍도는 뭐 20대 뭐 좀에서 30대 그 정도 됐었겠죠. 그러니까 이명기라는 사람은 1756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이 서직수 초상이 62세 때 이제 그 그린 그림이거든요. 62세 때 그렸기 때문에 이 서직수라는 분은 이제 말하자면 정조 시대에 그 영조 시대 때도 뭐 이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정조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사도세자의 그 현룡원을 건립을 할 때 그 사도세자를 이제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현룡원이라는 그 건물을 짓거든요. 그때 건설 책임자가 서직수예요. 근데 그때가 나이가 62세였다고. 근데 이 양반이 또 이 양반이래. 이분이 서직수 이분이 그 이 평안북도 가산 군수로 발령이 났다가 이제 관직을 다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. 62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. 조선 시대에는.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1789년 정도 돼요. 그때 돌아와서 그 이 현룡원 그 건설 책임자로 이제 발령이 되면서 잠깐 일을 했는데, 그때 그 현룡원을 그 이렇게 뭐 그린다거나 디자인하고 도안하고 거기에 있는 그림 뭐 이런 걸 그릴 수 있었던 그 책임자 화원이 있었는데, 그 화원이 이명기하고 김홍도였다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정조 어진을 그린다거나 영조 어진을 그린다거나 이런 그 화사 화원들한테는 일반 사대부들도 뭐 함부로 이렇게 뭐 그림 맡길 수가 없었어요. 인연이 없었으면은.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. 이 그림은. 뭐 이 그림 전체가 입상인데 이렇게 서서 있는 그 인물상 그리기가 굉장히 없어요. 장례가. 이런 장례도 없고 거의 이제 앉아서 그리고, 그다음에 우리 조선 초상화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, 이 보통 이제 그 중국은 정 가운데로 해갖고 정면을 쳐다보는 초상화를 많이 그리거든요. 그 뒤에 배경이 복잡해요. 뭐 이렇게 산수도 있고 뭐 복잡한데, 우리는 그냥 백색을 숭상하던 성리학의 그 학자들을 위해서 뒤를 아무것도 없애고 이렇게 막 백색 톤으로 이렇게 착 하는 게 굉장히 그 인품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. 이 당시에 그 기법들이.
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약간 이제 발에서 이런 색이 나왔지만은 이따 이제 제가 이 그 뒤에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 뒷면에 그 배체 기법을 쓰는 그런 그 엑스레이 사진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것도 내가 참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보여드릴 거예요. 그것도.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사진을 잘 찍었어요. 잘 찍어서 이 보면은 이 올이 보이는데 이 비단 바탕에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죠. 그때 당시에는 뭐 비단에 그리는 초상화를 최고로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때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대충 그랬고 그때 이제 서직수 초상화 이분이 초상화를 그려서 뭐 말하자면은 이제 지불을 했겠죠. 이제 뭐 대금 뭐 이렇게 작가료 작품값을 지불했는데 오늘 말이 많이 떨리네. 좀 추워요 오늘도. 저 요새 추위를 많이 타요. 그 그림값으로 그 노비 3명을 살 수 있는 값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무슨 발문 같은 거보다 이렇게 뭐를 썼는데 이거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서직수가. 그래서 이제 이게 작자 미상으로 안 내려오고 이명기, 김홍도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본인이 직접 썼으니까 막 고치는 것도 막 할 수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게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고친 거 보면은 자기가 이거를 어디다 딱 걸어놓고 공식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냥 돈이 워낙 많았던 사람이래요. 이 서직수가. 그래서 그냥 비공식으로 한번 이거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은. 제 추론입니다.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칠 수가 없거든. 공식적인 데다가 걸면은.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나중에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 자기가 이 평을 남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한 거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뭐 얼굴은 뭐 저기 그 이명기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도포와 동파관이나 뭐 이런 거는 김홍도가 그렸다 이런 이 내용을 쓰면서 그렇지만은 이 정신은 그려내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는 더 그 정신적으로 자 렘브란트와 같은 그 광채와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이 그 성리학의 그냥 그 오묘한 그 학자로서의 그런 그게 나왔으면 하고 바랬던 거예요. 근데 그게 자기가 본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왔다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작가들한테 신뢰가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자기가 그런 정신 세계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섭섭해가지고 자기는 더 말하자면은 그 뭐 이렇게 그 학문의 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. 어떻게 뭐 작가들을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좀 기분 나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이 두 양반이 어떤 게 기분 나쁜 내용이냐면 그 일생을 사는데 대략 뭐 속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내용을 그렸다.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진년 여름에 시부원에서 62세가 이제 자기가 자평을 한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. 그런 내용을 보면은 참 이 양반도 좀 말하자면은 자기의 그 자존심이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우리가 후대잖아요. 지금 이게 거의 뭐 230년, 250년 전 그림이니까 이 보면은 글쎄 그럴 만도 해요. 왜냐면 그 강직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썩 그 시대의 그 어떤 이 그런 그 인물의 패러다임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. 근데 62세상 쳐놓고는 굉장히 주름도 없고 좀 잘생기게 그린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이 그 풍채나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이 좀 아주 그 풍채가 좋고 당당했음을 또 알 수 있고요. 뭐 검버섯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별로 없었고 근데 귀는 뭐 이렇게 크지 않은 편으로 이렇게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명기 그 도화 화사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요런 그 핑크색 살짝 넣으면서 눈 이런 데 넣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.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에 그 도화빛이 나는 그런 기법을 선을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선을 말하자면 이렇게 버무리면서 쓰는 기법을 썼거든요.
상당히 이 계통에서는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. 그리고 이명기는 이 작품에 이명기가 그렸다는 그 내용을 쓴 작품들이 남아 있어요. 한 10점 이상 남아 있다고. 김홍도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. 이 이명기가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명기는 진짜 김홍도보다 앞섰던 거예요. 이 실력으로나 아니면 이제 그 인정받는 것으로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정조 시대의 정조 시대의 렘브란트라고 할 수가 있죠. 이명기가. 뭐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조선 말기에는 뭐 석지 채용신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우리 그 성리학의 그 이 그런 바람이 엄청 셌던 시절이고 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동파관을 쓰고 동파관 속에 이렇게 투명 기법 같은 거 나오잖아요. 이런 이제 음영법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고려 불화에서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. 이 속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라든가. 요 온만무새 그다음에 여기 고리 이런 게 참 재밌거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조선 시대에 그 이 학자들이 유행했던 거가 대충 나와요. 눈꼬리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 동파관 쓸 때 바싹 써가지고 여기를 빡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래. 그렇게 솟아 올라가는 게 유행이었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인물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인물화의 이 상투에 그 쓰는 그 이렇게 조이는 그 끈이 있다고. 그걸 이름을 내가 지금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복식사에서 한번 다 찾아볼게요. 여기에 힘을 줘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안에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쓰는 건데 이거는 신식관이에요. 동파관은 말하자면은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석지 채용신의 뭐 간제 전우상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성리학자들은 이 신식이나 이런 모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옛날 구식을 좋아했는데 그 뭐 세련된 그런 거죠. 이 모자는. 근데 이 보면은 눈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간다든가 뭐 때로는 조선 말기 뭐 정조 시대에도 여기 귀걸이 하던 그런 그 학자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유행이 있었다고. 근데 이 62세면은 엄청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. 조선 시대에는. 근데 이 팔자 주름이나 이런 데를 좀 약간 더 깊었을 때인데 그 추사 김정희의 어떤 그런 그런 맛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. 이런 분은. 근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이렇게 펴져 있다고 그럴까? 뭐 주름이 없잖아요, 지금.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전신사조라는 건 뭐냐면 겉모습도 똑같아야 되지만 그 정신까지 담아야 된다.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조선 초상화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게 없다고 자기는 본 거예요. 말하자면 이 작품을. 아무튼 그랬고 이 그 김홍도와 이 이명기를 잘 살펴보면 특히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정조 어진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화사로 참여를 많이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그렸겠죠.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주관하사의 이름이 먼저 써 있고 이제 화원들의 이름은 잘 안 쓰거든요. 아무것도 안 써요. 그냥 뭐 이렇게 어진이니까. 근데 그 어진 시절에 도화원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 바뀌는 거니까 주관하사가 누구였다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김홍도를 잘 살펴보면은 김홍도라는 인물은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그 거기에 이제 문인화에 아주 거목이 뭐 그때 당시에 존재했었죠. 이제 표암 강세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문인화가가 있어요. 이분이 이제 그 표암 강세황 그 자화상이거든요. 자기가 직접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의 그 실력이 엄청 뛰어났음을 알 수 있죠. 자화상도 직접 이렇게 그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. 그리고 이쪽에 그 이 공신 그러니까 이 대신복을 입고 있는 이런 그 사대부 초상들은 이명기가 또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명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. 알고 보면은. 조선 시대에는 풍속화는 김홍도, 신윤복이었고 인물화는 이명기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명기가 굉장히 얼굴은 잘 그렸죠. 는 그 171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
뭐 어릴 때부터 뭐 20살 되기 전서부터 그이 뭐 수당청이니까 그 당나라 뭐 수나라 청나라에서 그 내려오던 명작들이 있어요. 그런 명작들이 입수가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그 모사를 해보면서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정화죠. 남정화의 그런 깊은 맛을 자기의 그 문인화로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던 분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의 화가 그러면 강세왕을 빼놓으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표암 밑에 들어가서 당연히 공부하기를 원했죠. 이 화가들은. 그때 발탁된 인물들이 김홍도라고. 그러니까 김홍도가 강세왕 추천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정조 시대에 그 도화원에 들어간 거예요. 말하자면.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라고.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안산이나 그쪽에 그 이 김홍도 미술관이 있거든요.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스승과 제자 사이였는데 거기서 추천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명기하고도 만나고 이제 뭐 정조 어진도 그리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만난 서직수라는 분의 이제 인물화를 그리게 된 거죠. 말하자면은.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뭐 요점인데 사실은 그게 요점인데 뭐 제가 기승전결 없이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거고 아무튼 이 당시에 그 이 옷 주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되잖아요. 명암법이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뒤에 이 그림 뒤에 배채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이 버선발도 마찬가지예요. 이 극명한 명암을 내기 위해서 돗자리는 어둡게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옷그 주름선 같은 거 보면 뭐 너무 아름답죠. 그리고 이 당시에 신을 안 신었잖아요. 이분은 그 신을 안 신은 이유도 자기가 안 신은 건지 화가들이 벗으라고 해서 벗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신을 안 신고 버선발로 담담하게 이거 한 거는 성리학적인 그런 그 정신 세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뜯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고 대충 지금 21분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딴 것도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일단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펼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제 이런 초상화를 보면은 그 확연히 그 저기 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. 이때 색 좀 보세요. 이 색이 이 홍화색인데 뭐 물론 이제 이 염료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진채를 쓰기도 했는데 그 진채와 그 이 염료와 그 살짝 혼합돼서 나오는 색들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복식의 이렇게 단추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술의 그 선홍색들 그다음에 이 금리로 칠한 그 부분들 그다음에 호랑이도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. 그다음에 그때 그 전신사조를 그린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외모는 똑같이 하고 그 정신까지 드러나야 된다 해서 이렇게 뭐 그 이 검버섯이나 이런 뭐 이렇게 얼굴에 상처 이런 거를 그때는 거침없이 다 그렸죠. 뭐 그 정도로 이제 이 화가들이 깡도 있었고 그냥 이쁘게만 그리려고 안 했다는 거죠.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거고. 6.25 때 다 그 부산 가지 내려갔다 다 타고 지금 이제 정조 어지는 뭐 이쪽에 또 타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철종의 그런 거 아주 안타깝죠. 그런 게 많습니다. 우리 예전에 보면은 어진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꽃이었거든요. 뭐 온갖 정성과 그걸 다 그냥 뭐 쏟아 부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불이 탔다는 게 너무나 아쉽죠.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이 이항 그러니까 이 고종의 아버지죠. 이항의 뭐 진짜 너무 많아요. 이 초상화가 이 권세를 알 수 있죠. 뭐 거의 다예요. 이 책의 그 앞면에 이때 이제 6.25 때 그 불타가지고 이렇게 그냥 반만 남은 게 그나마 이 정도 남아가지고 그때 복식은 또 이랬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눈동자 같은데 이렇게 잘 보면은
이 뒤에 배체 기법으로 금을 써가지고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. 이게 어진 화가들의 이제 특징인데 그런 걸 묘사하는 게 그 대대로 그런 게 이제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. 이거는 연암군, 이것도 탐네. 안타깝죠. 그러니까 이런 이 작품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이제 이렇게 후대에 뭐 한 2, 300년,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건수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조차도 없으면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문화재 보관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인물화는 지금은 이제 그 21세기니까 지금 많은 그 패러다임이 이제 뭐 변화가 많이 왔던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서구나 미국에서 그 유행하고 있는 인물화를 접근하는 그 캐릭터나 이런 방법하고 또 우리의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부가 꼭 이렇게 그려봐라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정신 세계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그런 그 방도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